시간에는 디지털 방송 미디어론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디지털 개념, 어원 이제 보통 어원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어의 손 또는 발가락,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숫자라는 뜻이에요. 디지트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는 닮았다 또는 유사하다라는 뜻의 아날로기아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요새 이어령 교수랄까, 이어령 석학께서 디지로그라는 걸 가지고 막 계속 이걸 책도 냈죠. 얼마 전에 디지로그,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그 합성어를, 디지로그라는 말 자체가 요새 굉장히 유행이 되는데, 디지털의 가장 너무 기술적이죠. 기술적. 아날로그는 그게 아니고 감성적이랄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감성과 기술이 일종의 약간 서로 융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좋은 사회가 이루어진다. 너무 디지털화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너무 디지털화됐어요. 그러면 기계화됐다 할까, 또는 빈틈이 없다 할까, 뭐 그런 식으로 보통 보죠. 근데 아날로그적인 거는 감성이다, 약간 그런 것 쪽으로 많이 나오죠. 하여튼 어떤 디지털의 개념은 손과 발가락이란 그 디지트에서 유래했다는 걸 참 의미가 큽니다. 손과 발가락. 기술적 특성. 계속 이제 이건 디지털 하면은 어떤 거에 디지털이냐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연속적이고 자연적인 아날로그에 비해서 0과 1의 이진값으로 표현되는 비트라는 단위로 사용하며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빛의 속도. 아날로그는 그 외부의 자극에 대비해서 변연하기 쉬워 굉장히 잡음도 많고 그런 결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없어지거나 이런 거가 참 많은 대신에 디지털은 온오프, 켜짐과 꺼짐, 이거 0과 1로 상태로 구분되어 가지고 전송 과정에서 전혀 그 왜곡 현상이 없어요. 거의 제대로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의 신호를 그대로 수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해서 멀티미디어 환경을 구축한다. 그러니까 원소스, 멀티유즈, 자주 말하죠. 하나의 콘텐츠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걸 송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최고의 저걸 환경을 구축한 방송과 통신과 컴퓨터의 융합, 이게 멀티 기능입니다. 멀티플. 완전히 아주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일종의 컨버전스, 융합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처리돼서 멀티미디어 환경을 구축해 가지고 그게 수용자들한테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디지털은 정보 처리 과정이 간단하고 그 대용량 정보의 고속 처리가 가능해요. 아마 많은 용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빠른 속도로 처리한. 요새 막 폭증하는 데이터 전송량이 있죠, 그런 건. 그리고 모바일 기기가 폭발력으로 보급되잖아. 그러니까 전 국민이 거의 다 스마트폰 또는 그 이동통신 기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정보를 계속 접속하려면 어마어마한 접속량이 막 들어오잖아요. 데이터. 너도 나도 그 정보를 수집하려고 그 숫자가 많은 데다가 정보는 정보대로 또 숫자가 많아져. 여러 가지 정보, 다양한 정보들.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아날로그로서는 도저히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디지털은 새로운 기술이 이제 만들어지고 끊김 현상이나 접속 불가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는 과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제 4G, 1G, 2G, 4G. G는 뭐냐? 제너레이션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아날로그 시대, 옛날 1900 5, 60년대 아날로그는 거의가 음성 위주고 다운로드가 완전히 불가했잖아요. 아날로그 시대. 겨우 녹음이나 할 수 있는 정도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2G 시대 CDMA라는 새로운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음성하고 문자를 바로 발송할 수 있는 과정이 됐습니다. 음성물. 근데 2G 때도 그 삐삐가 막 나올 때 그때가 이제 2G 때입니다. 음성하고 문자만. 영화 도둑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운받을 때는 28시간이 걸려요. 2G로 다운받으려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3G가 되면서, 와이브로가 되면서 음성, 문자, 동영상 약 10분이면은 바로 받을 수 있는 시간. 그러다가 4G, 지금 와이브로 에버레이션. 그러니까 롱텀 에버레이션이라고 하죠. LTE. 4G 그러니까 뭐 별로 발음이 안 좋다 그래요. 여성가족부에서 바꿔라 그래가지고 요새는 다 LTE로 바꿨습니다. LTE 뭐 ALT 뭐 이런 걸로 완전히 바꾼 거죠. 이 와이브로 에버레이션. 4세대 디지털은 음성, 문자, 동영상 이들은 최고 길어도 85초에서 6초 동안에 영화 하나를 받아도 영화 한 편, 3시간 반 정도, 3시간 넘는 2시간 반에서 3시간짜리 영화를 6초 동안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3세대 이동통신보다 5배에서 10배 빠르고 아무리 뭐더라도 영화 하나 또 드라마 이런 것들은 거의 몇십 초 동안에 영화 한 편 같은 거는 1분이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의 그 LTE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1.8GHz의 그 LTE 주파수 경매. 그래서 첫 번째 1차에서는 SK가 처음에 LG U+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1.8MHz로. 그러다가 처음으로 경매한 SK가 이제 그 경매 1조 9,900억 그걸로 해서 경매 받았어. 그러다가 얼마 전에 KT가 이제 1조 좀 적은 9,001억인가 그걸로 낙찰을 받은 거예요. 이 LTE는 사실은 롱텀 에버레이션이라는 뜻은 그 오랫동안 진화한 것이라, 오랫동안 발전을 거듭하는 했다는 기술의 의미래요. 근데 이 LTE 기술은 2008년 12월에 LG전자가 최초로 개발했어요. 사실 우리나라 LG전자가. 그래서 2009년 12월에는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북유럽 최대의 그 통신사 아소네라라는 데에서 처음으로 실험 방송을 해요. 상용 서비스로 상용화했어. 그러니까 한국의 LTE 에버레이션에 어찌 보면은 최초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결국은 자주 얘기했던 초고속 인터넷 속도 세계 최고인 한국이 만들어낸 일종의 저겁니다. 인터넷 속도가 빠르면 인터넷 속도만 빠르면 뭡니까?
송신은 저 아까 같은 LTE 그쪽에서 전파를 날리는 그 속도도 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이 발전한 과정입니다. 인터넷 최고 속도는 16.63바이트래요. 16.63바이트. 두 번째로 우리나라하고 1인데 두 번째나 홍콩 같은 데는 8.57바이트, 반밖에 안 돼. 그리고 이란 같은 건 0.41바이트. 그러니까 인터넷 하나 켜놓고 보면은 연결을 나가면은 막 거의 이란 같은 데는 10분, 20분 기다려야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냥 켜면 바로 나오죠. 그런 식이에요. 그다음 메모리 집적도, 메모리 집적도 향상 및 압축, 암호화 등이 용이하며 대용량 정보 저장 능력. 그러니까 방송과 컴퓨터 융합으로 해가지고 대용량 그리고 대역폭도 넓어가지고 뭐 대역폭도 넓어가지고 다수 채널을 보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성의 경우에는 디지털 이성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개가 넘는 채널에다가 오디오 채널, 비디오 채널 다 100개가 넘는 그런 걸 갖고 있죠. 케이블 TV도 거의 디지털화된 케이블. 각 동네에서 아직 안 된 동네도 있어요. 근데 디지털화된 동네에서는 50개 채널, 50개 이상 채널 갖고 있죠. 50개.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대용량 여러 가지. 텔레비 프로그램도 있죠. 영화도 있죠. 드라마도 있죠. 뮤직비디오도 보여주고. 별걸 다 하잖아. 수없이 많은 용량. 어마어마한 용량에. 그러니까 드라마만 갖고도 얼마나 해요. 드라마. KBS, MBC, SBS에서 나온 드라마들. 그것도 일부 뭐 1시간짜리 드라마들. 수없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그게 아날로그에서는 될 수가 없는 과정. 디지털만이 할 수 있는 일종의 최고의 기술이라는 거죠. 그 다음 전송 시 잡음이나 혼신의 영향이 거의 받지 않고 정보가 손상되지 않는다. 전송 시 잡음. 옛날에 보면은 옛날 텔레비전 한번 보세요. 아날로그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비행기가 지나가다거나 자동차가 동네에서 싹 지나가는 그 근방에 있는 텔레비 켜는 사람, 텔레비가 지지지 해가지고 고스트 현장, 고스트 같은 유령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도 나고 그러잖아. 그런 잡음이나 혼신 경향이 거의 없다. 고화질의, 고음질의 그런 걸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정보 가공 및 변형이 쉽고 손상 시에도 에러 정정 기법을 통해 완전 복원이 가능하다. 요새 뭐 인터넷도 그러지만 스마트폰 같은 거 통해서 복원 다 되잖아요. 컴퓨터 다 복원되잖아요. 거의가 복원돼. 완전히 지어놨는데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대단한 점. 그리고 손상 시에도 다시 고칠 수 있는,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이게 디지털의 최고의 기술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료는 컴퓨터에 의해 쉽게 처리된다. 그래서 방송과 통신 융합, 컴퓨터 융합 이 통해서 멀티미디어 기능을 구현합니다. 케이블 TV도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이제 디지털화가 많이 돼. 디지털로 거의 돼버리는데 원래 케이블 TV는 DMC라고 해가지고 그게 디지털로 돼 있는 그게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케이블 TV를 거기서 일종의 대용량을 만들어 놓는 그런 구축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초 방송 또는 뭐 어디 방송 있잖아요. SO들이 있는 그 방송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기서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더라도 꺼내는 게 DMC에서 꺼내가지고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가 그래서 컴퓨터에 의해서 쉽게 돼요. 무슨 영화 보고 싶으면 뭐 유료지만은 딱 영화 딱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근데 그 영화를 한 사람만 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도 전화의 경우 한 사람 통화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털 수 있는 과정입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를 이제 대강 설명했고, 그 다음에 방송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방송의 디지털. 개념의 변화. 디지털화로 해서 개념이 완전히 변했어요. 브로드캐스팅. 모든,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방송이 이제는 협송, 네로캐스팅이나 개송, 퍼스널 캐스팅이나 점송, 포인트 캐스팅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송 브로드캐스팅은 소수의 옛날에 지상파 방송 채널이었어요. 거의가 브로드캐스팅.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획일적이고 비차별적인 똑같은 동일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송한 게 일종의 브로드캐스팅입니다. 근데 협성이 되면서, 네로캐스팅 되면서 특화된 소규모 수용자에게 방송을 보내고 채널 선택폭도 넓었고 사전에 결정된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협성이에요. 그 다음 개성은, 퍼스널 캐스팅은 수용자 개개인의 요구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개가 같이 지금 케이블 TV나 이런 데서 같이 활용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브로드캐스팅도 되면서, 그렇죠. 지상파 방송 다 볼 수 있는 과정이 되는데, 협송, 자기가 원하는, 여러 가지 PP가 있잖아. 나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스포츠만 보겠다. 스포츠 쪽만 더. 특화된 소수의 수용자. 난 바둑을 좋아하니까 바둑 채널을 보겠다. 소수의 수용자들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죠. 개성은 수용자 개개인의 요구를 반영하는 거예요. 또 요구를 반영해요. 왜냐하면 뭐뭐를 해달라 그런 거가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점송. 맞춤형 방송 서비스입니다. 맞춤형 방송. 이런 방송을 해달라는 식의 시간 구애 없이 제공하면서 방송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이건 뭐였냐면, 그 전에 그러면 디지털이 아니었냐. 방송국에서는 계속 디지털로 방송했어요. 지상파에서 계속. 근데 수신을 하는 수신 쪽에 있는 데는 디지털로 못 받았다고. 수신이. 그래서 그 방송 수신 부분의 전환을 의미한 게, 그게 그러니까 송신이 아닌 디지털로, 지상파에서는 계속 디지털로 했었는데 받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아날로그로 이렇게 받았어. 그런 거가 완전히 디지털로 전환하는 걸 의미합니다. 전환 과정의 전반을 의미하는 스위치 오버하고 아날로그 방송 종료인 ATO, 아날로그 턴오버라고 해가지고 ATO, 디지털 전환 완료를 의미하는 SC, 그러니까 스위치 오버 컴플리트로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작년에 이제 완전히 디지털로 완전 전환을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디지털 방송 인프라. 디지털 방송을 하려면 어떤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냐. 첫 번째 방송국. 방송국은 당연히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해가지고 송출해야 되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어떤 식으로 그걸 송출하냐. 어떤 통로로 해서 송출하냐. 지상파는 지상파대로, 케이블은 케이블이라는 선을 통해서, 이성은 이성 안테나를 통해서, 인터넷도 인터넷의 선을 통해서
그리고 리턴 채널 등 방송통신 융합망이 전체가 연결돼야 되는 과정이죠. 이게 인프라입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방송국 다음에 네트워크. 세 번째 방송 단말입니다. 단말인데 이걸 아까 얘기했듯이 다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을 그런 컴퓨터가 없으니까 대용량 저장 장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품질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지능형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지능형 TV 이런 방송 단말이 이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완전히 규격을 갖춰야 디지털 방송 인프라가 이제 완전히 되는 과정이 됩니다. 자주 얘기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컨버전스. 지난번에 얘기했죠? 많이. 방송, 통신의 융합.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고유 영역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통신만 했던 전화로 했던 통신 그런 것들이 방송하고 융합이 되고 또 방송만 했던 것들이 전화기라는 걸 통해서 막 나온 경계 허물고 고유 영역이 사라지고 통신의 융합, 컨버전스. 그래서 그런 예로 지난번 자주 얘기했던 은행과 보험, 방가슈랑스, 통신과 자동차가 융합한 텔레메틱스, 그리고 동서양 음식에 혼합된 퓨전, 그리고 자주 얘기한 최고의 합종 연행이다 해가지고 권투, 유도, 킥복싱, 레슬링이 연합된 이종 격투기 이런 것들, 이런 컨버전스 하나의 점으로 모여가지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이중 격투기라면 제일 재밌는 거죠. 그리고 권투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권투인데 유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투 안 좋아하잖아. 또 킥복싱이 너무 뭐하다 해가지고 레슬링 너무 심심하다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오니까 여러 사람, 여러 개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됩니다. 이런 컨버전스를 통해서 하나의 점으로 모여요. 이 컨버전스의 수리만이면 TPS라 해가지고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라고 해서 하나의 통신망으로 해가지고 전화, 방송, 인터넷 이용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막 전화도 많이 받을 거예요. 막 지역 SO에서 막 이런 전화 많이 오죠. 지금 인터넷 어느 방송을 쓰고 있습니까? 전화는 어디 걸 쓰고 있고 SK입니까? KT입니까? 물어봐. 그 합에 부르면 전화, KT에 원래 TV도 볼 수 있고 전화는 전화대로 KT 다 볼 수 있고 방송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그렇잖아.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의 어떤 효용성을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는 통신비가 완전히 절감되죠. TPS라고 해가지고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방송통신의 융합입니다. 방송도 이제는 어떤 시간 지상파, 이성, 케이블 TV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융합된 과정입니다. 최고의 융합은 방송 안에는 지상파 있죠, 이성 있죠, 케이블 TV 있죠. 이런 콘텐츠 산업이야. 거기다 플러스 통신, 플러스 컴퓨터. 컴퓨터는 디지털 TV 셋톱박스 하드웨어 제조해서 하드웨어 사업이죠. 이게 합해가지고 방송, 통신, 컴퓨터의 대융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 최고의 이제 발명품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기술 및 네트워크 융합. 기술 및 네트워크 융합. 서비스 융합이라는 것. 서비스 융합, 사업자 융합, 단말기 융합으로 해가지고 또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컨버전스. 서비스 융합은 어떠냐? 유선 통신 있죠, 유선 통신. 시내 전화 같은 거.
또는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 이거 합해가지고 거기에 무선통신, PCS, TRS, 무선 호출기, 무선 데이터, 스마트폰 이런 것들 하는 서비스 융합. 서비스 융합과 사업자 융합은 KT다, SK다, LGU 플러스다 이런 사업자 융합 이 합해가. 그 다음 단말기 융합. 단말기는 이게 HB 텔레비전이냐, SDTV냐 또는 디지털 TV냐에 따라서 이제 단말기 융합. 이런 식으로 기술하고 네트워크의 융합이 또 이루어져 가서 컨버전스, 새로운 컨버전스가 이루어진다. 다음은 디지털 방송의 특징에 대해서. 디지털 방송의 특징. 계속 얘기한 게 고품질, 고선명, 고품질 음상, 영상, 고품질의 음성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고품질의 그런 음성이 어떤 거예요? 처음엔 아날로그식으로 해서 했던 거가 SDTV와 HDTV가 되다가 요새는 UHD라는 새로운 초고화질 텔레비전 막 TV에서 많이 선정하죠. 삼성 같은 데서 뭐 고릴라가 나와가지고 오는 거 있죠. 그 UHD. 이거는 뭐 조그마한 이 머리카락. 지금 우리가 수신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 UHD 수신기로 그걸 안 보니까 그 입체적인 거를 모르는 3D 처리가 나올 정도에 UHD TV로 그걸 바라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섬세한 거예요. 조그마한. 이 솜털 하나까지도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고화질입니다. HD TV만 해도 굉장히 고화질이에요. HD. 하이 디피니션 TV라는 고화질 TV. 하이 디피니션. 200만 화소급이랍니다. 그리고 16대 9로 와이드 화면이죠. 16대 9. 그리고 주사선이 1080 라인의 2배 주사 방식입니다. HDTV는 아날로그나 SDTV에 비해서 화질이 거의 5배 정도 하시는 35mm 영화급거든. SDTV는 스탠다드 디피니션입니다. 표준형 텔레비전입니다. 40만 화소급이고 4:3 화면이죠. 4:3 화면. 주사선이 480 라인이고 아날로그 TV에 비해서는 약 2배 내지 3배 선명한 화질. 근데 UHD TV는 초고화질은 1920 곱하기 1080 해상도. 그러니까 저기에 HDTV의 16배래요. 16배 화질이 얼마나 화질이. 그러니까 텔레비전 처음 나가요 4천만 원씩. 지금 조금 내린 것 같아요. 4천만 원에 막. 지금 한참 이제 이 HDTV 때문에 한참 나오는 게 여러분들 보면 MMS라는 말이 막 자주 나오죠. 지금 공중파한테 MMS를 뭐를 한다. 그냥 HDTV를 딱 HDTV로 이렇게 해놓은 보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걸 쪼개서 방송국이 쪼개면은 SDTV를 한 2개 내지 3개 채널을 더 만들 수가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민방 특히 MBC나 SBS는 이걸 하나 텔레비전이 하나 더 생기잖아. 한두 개 정도. 왜냐하면 데이트 방송을 하려 또는 진짜 HDTV를 원래 기본으로 했던 거는 그렇게 해야 될 과정이니까 원래는 2-3개를 쪼갤 수 있지만은 하나 정도 쪼개면은 충분히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HDTV 하나를 더 막 갖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민방에서는 막 그걸 가지려고 굉장히 욕심을. 왜 그러냐면 채널이 하나 더 가지면 어마어마한 저거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계속 얘기하지. 안 된다. 상업방송한테는 안 주겠다. 그러나 KBS하고 EBS한테는 준다. EBS, 특히 EBS한테 줘가지고 교육 채널로서 이성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MMS 가지고 지금 막 굉장히 KBS에는 1TV만 주겠다. 2TV를 주는 건 아니고 2TV 광고는 아니고 1TV도 해서 교육적인 거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오고 있습니다. 글쎄 HDTV를 쪼개가지고 SDTV로 한다는 과정. 그게 MMS. 멀티 미디어 메시징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MMS라고 해요. 내년에 이제 이게 결국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방송들이 확실히 되는 거는 KBS고 EBS는 한 채널이 더 생긴다는 거. 다음은 디지털 방송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디지털 방송의 종류. 디지털 방송은 송신 형태로 해서는 지상파가 있고 위성이 있고 케이블 TV가 있죠. 그리고 이동형 디지털로, 이동형. 차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동형. 위성 DMB하고 지상파 DMB. 차에서 바로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과정, 이동형 디지털. 인터넷 디지털은 앱 TV나 인터넷 방송, IPTV 이런 게 있죠. 디지털 방송의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방송의 장점. 계속 얘기했지만 고품질, 선명한 화질, 고음질. 그리고 다채널, 아까 얘기했던 다채널. 신호 압축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전송하는 다채널. 그리고 다기능. 음성, 영상, 데이터 전송할 수 있는. 특히 데이터 방송은 요새 조금씩 하는 것도 있죠. 많이는 안 하는데 스포츠의 경우에서는 뭐 선수의 경력이나 최근 성적 같은 거 문자로 쫙쫙 나오죠. 거기가. 뭐 농구나 골프나 배구, 스피드 스케이팅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자료가 바로 밑으로 쭉 뜨는 데이터 그런 것들. 드라마 데이터 방송, 드라마 같은 건 그건 별로 많이 안 하는데 배우의 뭐 경력이나 최근 근황 같은 것들을 뒤에다가 문자로 쭉 넣어줄 수도 있는 과정이에요. 광고 가지고 많이 활용한 다기능, 데이터 방송. 광고, 상품, 탤런트가 나왔는데 그 드레스를 입었다. 웨딩 드레스를 입었다. 이건 어디 거고 얼마 정도 되고 가격, 품질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려줘가지고 할 수 있고 거기 액세서리, 뭐 신부가 액세서리를 했다거나 탤런트가 액세서리가 독특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판매처 같은 걸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데이터 방송에서 이제 활용하는데 지금은 아직은 별로 안 하고 있죠. 홈쇼핑의 데이터, 전자상거래 같은 홈뱅킹, 그리고 전자메일, 그리고 홈배팅, 경마나 경륜의 홈배팅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전자메일 채팅 및 홈배팅인데 전자메일 같은 동호회 활동 같은 걸 SNS로 할 수 있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각 방송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세계 디지털 방송에 대해서. 세계 디지털 방송. 최초는 1994년 6월 17일 날 휴그사가, 미국의 휴그사가 다이렉트 이성입니다. 다이렉트 이성. 그러니까 DBS 1을 통해 가지고 150개 채널의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시작했어요. 이성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디지털은. 우리도 사실은 디지털, 이성부터 시작했죠. 이성에서부터. 디지털. 첫 번째, 영국. 영국은 지상파 디지털 방송은 1998년 9월 23일에 영국 BBC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영방송
유료 TV 플랫폼 B스카이 B오고 ITV 있죠. ITV의 온 디지털이란 간에 두 개 막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해요. 가격 경쟁을 해서 서로 막 가격 경쟁하면서 다운시키면서 그러니까 민영방송 그 B스카이 B오고 ITV 이 둘이서 막 그 보급하느라고 그러니까 싼 가격에 보급하고 무슨 막 선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갑자기 디지털 방송에 진가가 막 나타나면서 보급이 갑자기 많아진 과정이 됐어요. 이 싼 가격 때문에. 그리고 2009년 현재 영국의 디지털 TV 시청 인구는 2,300만, 그러니까 89.9%입니다. 지상파 디지털은 올 12월 우리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전면 실시한 거예요. 이성방송은 계속 했지만 지상파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통해서 지난번에 영국의 방송 BBC를 쭉 할 때 얘기했죠. 프리뷰고 BBC 아이플레이어 그리고 유비우라는 새로운 저것들 이게 다 디지털 방송을 통해서 중에 국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거예요. 프리뷰는 BBC 와 BBC만 한 게 아니라 BBC, ITV 그리고 채널 4, B스카이 B 등 4개의 방송사가 아리키바라는 송신 전문 회사하고 연합해서 디지털 TV 플랫폼을 6개의 멀티플렉스를 만들어가지고 50개 TV 방송과 24개 라디오 방송을 무료로 서비스합니다. 이게 민방과 공영방송이 합해가지고 영국 국민들에 의해서 무료로 디지털 방송을 서비스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입니다. BBC 단독으로 한 것은 BBC 아이플레이어. 일주일 동안 방송 콘텐츠를 모아가지고 다운로드 및 인터넷으로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한번 얘기했던 2009년에 2억 5천만 편의 동영상이 시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억 6천만 명의 고정 시청자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아이플레이. 유비우. 지상파 채널의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가정에 전달하는 무료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BBC, ITV, 채널4, 프리뷰, 프리셋, BT 등 영국 방송통신사 합자가 합해가지고 무료로 서비스하는 그런. 영국이 이렇게 저걸 디지털에 대해서 디지털로 해가지고 중에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한 거는 오프컴입니다. 오프컴의 그 영향력으로 해서 디지털 로의 이행 보고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견하고 또 이런 요구 조건을 BBC나 또는 민방한테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디지털 압축 기술을 최소 2배 이상 채널 용량을 증가시켜라. 그리고 다양한 주문형 서비스와 양방향 서비스 증가. 이런 식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주문형 서비스와 양방향 서비스를 취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달. 스마트폰이 발달할 테니까 그쪽에다가 많은 저걸 해라 이런 거. 더욱 향상된 TV 단말기 등장한다. 아까 UTV 그 새로운 단말기들 어마어마한 좋은 HD TV의 단말기들 최고 좋은 단말기들이 막 바로 나온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신경을 써요. 그만치 제작을 콘텐츠를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단말기에 맞도록 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저장과 적급 측면에서 개인화됐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같이 이런 측면을 수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자가이드는 새로운 기능을 갖추어 TV 소비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유료 결제 기능의 발달, 그리고 전통적 방송 편성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해. 그래 이행 보고서 디지털을 하면서 꼭꼭 이런 것들을 참조해라 이런 내용. 그래서 영국은 디지털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많은 걸 개방하는 것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 다음 미국은 약 1억의 시청 가구 수에 2억 5천만 대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ATV하고 이성방송 주도로 2009년 6월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했는데 지난번 얘기했던 식으로 거의 미국은 케이블 TV 쪽으로 있고 그리고 이성방송 지상파는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좋았던 CBS, ABC 뭐 이런 방송들이 MBC 이런 방송들이 완전히 요새는 퇴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의. 그리고 CNN 같은 그 케이블 TV 방송 그리고 이성 방송들이 완전 주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1997년 TCI가 최초로 디지털 케이블 TV 서비스를 시작했고 케이블을 통한 TV 시청 가구 수가 전체 지금 인구의 3분의 2입니다. 2천만 명의 이성방송 디지털화에 자극돼 124억 불 투자, 저렴한 셋톱박스를 보급해가지고 2005년에 3,800만 대, 현재는 5,200만 명이 디지털을 시청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요. 통신사업자는 AT&T라는 해서 통신사업자인 AT&T나 벌라이즌의 주파수를 팔아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주파수 팔아서 컴포터를 싸게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컴포터 보급하면서 $80를 보조해가지고 3조 4천의 디지털화 경비를 투자했 미국입니다. 다음은 일본. 2011년 7월 24일 정오를 기해가지고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했죠. 빨리 했어요. 그 NHK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그런 것들로 해서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왜 그러냐면 특히 디지털을 해서 수신료가 막 안 거치고 그랬잖아. 그래서 컨버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그 전환 비용을 전체 다 정부에서 해가지고 수신료 징수율도 높이면서 또 케이블 TV 가입자 또 확대를 통해서 이 디지털을 막 발전시키는. 영국과 같이 일본도 이성방송이 먼저 디지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급속히 증가한 이유는 이성방송 때문입니다. 한국의 디지털 방송 정책. 우리도 한 5년, 4년 전에 디지털화 전환 활성화 계획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기본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차곡차곡 적어냈습니다. 디지털 전환 의미 필요성, 디지털 방송 정책에서 나타난 그 필요성을 첫 번째는 시청자 복지 측면에서 고화질 데이터 방송, 양방향 서비스 등 고품질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TV가 가정의 정보 플랫폼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서 시청자 복지 측면에서 디지털을 전환한다. 두 번째,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 디지털을 전환한다. 그러니까 노후화된 제작 설비. 그 아날로그 방송은 거의 노후화됐어요. 중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송신 설비 같은 것들이요.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이걸 디지털 장비로 교체해가지고 방송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TV 관련 사업의 수요를 창출한다. 그래서 200조 원의 상산 기반 확충 효과가 있다. 그리고 1,540억 달러의 수출 효과. 이런 거기 보면 신규 고용 효과도 뭐 9만 명이다 그랬는데 9만 명 뭐 취직되고
됐나? 그렇진 않았죠. 특히 수출 효과는 LG나 삼성 TV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디지털 삼성 TV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 있잖아 지금. 그다음 주파수 활용 측면에서 여유 주파수 108MHz 여유 주파수를 확보해 가지고 한전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했다. 지금 그런 주파수들을 디지털로 해가지고 아날로그에서는 주파수가 없잖아요. 없는 그 주파수가 디지털은 수없이 쪼갤 수가 있으니까 그 많은 것들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1.8GHz 그런 걸로 경매도 오고 디지털이 되니까 경매도 오고 또 남은 주파수들 지금 MMS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 그 이용 가능한 그런 거가 일종의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경과 및 성과는 미국 방식 ATSC를 채택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시작했는데 작년에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투자가 약 1조 2천억 정도 들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막 지금 KBS가 계속 수신료 저걸로 디지털 환경 무슨 그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돈이 필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수신료 현실화 시키겠다. 그래서 광고 규제를 완화시키다. 계속 생수 판매를 광고할 수 있도록. 생수는 지금 광고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광고해달라는 그리고 중간 광고하게 만들어달라. 그게 지금 KBS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어제 그저께인가? KBS 이제 4,000원인가? 2,500에서 4,000원 올린 걸로 해가지고, 일단 이사에서 통과해서 방송통신위에 넘겼어요. 이런 거. 거기 안에는 이 디지털 전환하는 투자가 굉장히 많았. 그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광고 규제를 완화해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 안 하고 중간 광고도 못 오고 생수 판매도 안 되고 다만 한 가지 해준 게 광고 시간 확대. 그러니까 12시까지 방송했던 텔레비전 저걸 편성 시간을 6시간 더 확대시켜가지고 12시부터 6시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사실 그게 큰 효과는 없죠. 왜? 광고가 그만 거기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콘텐츠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아주 재방이나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돼요. 그러나 하여튼 디지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청자 저소득층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한테는 컨버터를 무료로 해줬고 실내 안테나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특히 그리고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해서 수신 보조기, 그 자막을 볼 수 있는 보조기 또는 수화방송 보기 그런 보조기를 그냥 공짜로 보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디지털 전환하면서 작년에 쓴 돈이 약 2조 9천억이에요. 2조 9천억 정도 정부에서 다 정부와 그 중에 방송 설비가 1조 2천억이고 홍보 및 저소득층 지원이 1조 한 7천억 이렇게 2조 9천억 정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디지털 국가가 된 과정입니다. 자, 디지털 미래학에 대해서 디지털의 미래학. 낙관론하고 비관론이 있습니다. 낙관론, 비관론. 낙관론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책들이 거의 디지털을 공부하면 안 읽을 수 없는 건데 하일링크의 지적 테크놀로지. 낙관론으로서 경제적 차원에서 집중화의 팽창, 표준화, 획일화,
착취 이런 거에서 일종의 자본주의 있던 구조죠. 생산 구조죠. 이런 구조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됐다. 디지털로 해가지고. 디지털 평준화시키는 과정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평준화시키고. 수없이 많은 채널이 생기고 많은 수용자의 욕구들이 여러 가지 그런 거,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기니까 그만치 표준화되고 획일화됐던 것들이 표준화되고 획일화됐던 거 그리고 착취의 어떤 수단이었던 그런 것들이 디지털로 해가지고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 정치적으로는 참여적이고 분권화된 의사결정. 자주 얘기했던 SNS나 쌍방통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참여적이고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어줘. 디지털로 해가지고. 정보 접근. 기회가 확대돼서 권력이 분산된 민주화의 진전. 중동의 민주화 근간, 민주화의 근간이 다 이런 디지털 때문에 일어나는. 그 다음 문화적으로는 전자자동화로 기술적 노동 대체. 여가 시간을 통한 문화적 향유기회. 그렇죠? 전자자동화로 기술적인 노동이 대체돼가지고 여가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문화적 향유기회도 많아졌다. 채널이 많아지고, 그 보면은 옛날에 몇 개 채널 같은 대중 채널만, 대중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그런 채널들이 많았는데, 문화적 채널들 많이 있잖아요. 달로 해가지고. 그 다음, 토플러의 제3의 물결론. 제3의 물결. 토플러가 마샬 맥루언의 전자촌의 개념을 제시한 거가 된 그대로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동성이 줄어가지고 에너지 공해가 감소됐다. 그리고 재택근무 교통비가 절감됐다. 재택근무를 해가지고 교통비가 됐다. 그러잖아요. 디지털로 해가지고 요새 다 완전히 재택근무하는 데가 많죠. 스트레스가 감소됐다.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가지고 스트레스 감소를 받는다. 기술 발달에 따른 인식 능력 확산, 지적 능력이 향상됐다. 이런. 디지털로 해가지고 디지털의 장점으로 해가지고 지적 능력이 향상됐다. 다음 세 번째 드러커의 지식사회론. 드러커의 지식사회론은 지식기술이었던 거예요. 지식경제를 만들고 지식사회를 만드는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사회를 만드는 모든 사람의 평행구조. 모든 사람이 평행을 구조하고 세계화되고 권력의 세분화가 이루어졌다. 드레커의 지식사회론, 디지털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맥루언의 미디어는 메시지다. 이것도 인간의 감각을 확장시켰다. 인간관계의 규모와 형식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제거했다. 세계 고도의 상호의존적 의존적 관계가 성립돼가지고 세계가 하나의 촌락이 되고 지구촌을 형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촌락적 사회에 자주 주장했던 거가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자, 다음에는 디지털 비관론입니다. 비관론. 실러의 기업 자본주의론인데 새로운 컴퓨터 통신 산업이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자본주의 자원, 구매, 판매, 거래를 독점하겠다.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됐다. 기업 자본주의. 너무나 쉬운 얘기잖아요. 구글이니 뭐니, 아마존닷컴이니 이런 것 다. 이게 세계화되면서 구매, 판매, 이런 거래 독점을 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조그만 소 규모의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못 따라가고 없어져야 될 과정입니다. 실러의 기업 자본주의론입니다. 다음 가넴의 다국적 기업 중심론. 비슷한 얘기지만 서비스를 통한 시장 영역이 확대돼 가지고 다국적
기업들이 완전히 뭐 다 장악해가지고 소기업이 소기업을 폐퇴시키는. 전자 채널을 통한 접근권 및 통제권 확대. 그 다음 경제 영역 확대로 중소기업 죽이기. 인터넷 서비스 업체 타임워너의 AOL, 아메리칸 온라인 같은 게 있죠. 모독 같은 게 이성을 완전 방송을 독점한 뉴스 코퍼레이션의 영국의 그런 것들 다 완전히 독점해버렸죠. 구글의 다국적 기업 확대 이런 것들 다국적 기업들로 해가지고 적은 디지털에 좀 약한 국가들이 다 먹혀 들어가 버리는 과정이죠. 이게 디지털 비관론입니다. 다음 간디와 리온의 감시 사회론.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으로 새로운 감시 기술이 발달하고 그런 기술이 생산, 저장, 유통되는 정보가 관료적인 어떤 통제에 의해서 핵심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일반 시민이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 예로 미국 국가안보국 지난번에 NSA 봐봐요. 통신망 더 감청해가지고 미국의 동맹국의 정보를 수집해 20만 건 그게 뭐 유출됐네. 완전 모든 정보를 다 이후 감시 완전 사회로. 이키리크스 그 줄리어 산지 그야 그 얼마나 뭐 기밀 자료 그러니까 미국이 모든 기밀 자료를 만들어봐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컴퓨터와 통신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모든 개인에서부터 국가의 모든 자료를 완전히 갖고 있어요. 기밀 자료 그걸 줄리어 산지한테 넘긴 걸로 해가지고 첼리 매닝이라는 일병은 지금 35년형을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서에 있죠. 다음은 사이버 범죄론. 좀 이따 SNS에서도 얘기 나오겠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사이버 사기, 신용카드 사기,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 및 도청, 감청, 얘기했던 이키리크스나 NSA 미국 국가안보국 같은 거. 이렇게 개인정보를 완전 개인정보나 국가정보를 유출해 딱 갖고 장악하고 그걸 자기네들이 써먹는. 미국 걸 그렇게 다 50억 건을 도청했다 해가지고 에드워드 스노든인가? 그걸 NSA 안보국 요원이죠. 그 폭로하자 미국에서는 완전히 이거 뭐 국가적이다 해가지고 자기네 잘못은 난 생각 안 하고 막 스노든만 해가지고 잡아들려고 하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이제 일단 망명 허가해가지고 러시아에 가 있죠. 이런 개인정보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 및 도청, 감청, 이 사이버 범죄론. 디지털이 이런 식으로 가는 중에 비관론 중에서 사이버 중독, 그리고 성인 사이트의 범람,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이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서 좀 이따 SNS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참. 그리고 정보 격차에 의해서 정보 불평등이 이루어진 그런 과정이 사이버 범죄. 자, 디지털로 해가지고 유비쿼터스 테크놀로지가 이제 발달한 겁니다. 그 과정을 유비쿼터스 뭐냐?
라틴어의 유비쿠에, 즉 어디에 있다, 한자어 편제. 그러니까 성경과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신은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해서 비롯됐대요. 그래서 유비쿼터스. 모든 기기가 기능을 갖춰가지고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할 수 미래의 어떤 그 컴퓨터 환경입니다.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혁명. 이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가 많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막 실현되고 있죠. 송도에 인천의 송도라는 도시 가보면은 새로운 유비쿼터스를 환경을 만든 아파트에서 송도 그 안으로 딱 들어가는 아파트 그 큰 도시인데 들어가면서부터는 모든 차량에 뭐가 넘버가 탁탁 찍혀요. 그러니까 도둑이 있을 수가 없어. 예? 아파트 자체도 그렇지만 도시 자체를 완전히 그런 식으로 만든 일종의 뭐 조지 오웰 1984년 그거하고 비슷하게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일부 저기 포항종합지철이 만든 그런 아파트에서는 완전히 가정의 집 구조 자체가 완전히 유비쿼터스 쪽으로 이렇게 간 과정이 돼 있어. 그런 아파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미래학자나 이런 분들은 막 한국이 유비쿼터스를 최초로 실현한 나라, 그런 드림 소사이어티를 처음으로 만든 나라다, 막 그렇게 칭찬어가 있잖아요. 자, 노바디즘에 대해서 말해요. 노바디즘, 노마디즘.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 특정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찾아간다는 철학적 개념입니다. 농경사의 정착민 역사는 전체 인류 역사의 잠깐에 불과했다고 주장합니다. 노마디즘이 역사를 이끄는 동인인, 노마디즘이 역사를 이끄는 동인이다.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유목민이라고도 하고 징기스칸의 후예라고도 하는 노마디즘, 디지털 노마디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미래 사회 사람들, 그런 사람이 세계 각지를 돌아다닌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 기거할 집도 없다. 또 보면은 가끔씩 우리도 공항이나 역 대합실에서 또는 호텔 로비에서 뭐 이렇게 금방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무릎에는 노트북, 호주머니엔 스마트폰, 귀엔 헤드셋. 이런 사람들이 거기가 디지털 노마드족의 세대 얘기를 하니까 세대를 한번 쭉. 우리나라 세대. 인디 세대라고 해가지고 이런 책들 많이 나오죠. 인디펜던스 에이지. 그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소비 문화를 주도하는 핵심 계층 세대입니다. 독립성이 강하고 여러분 세대인지도 몰라요. 스마트폰과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MP3와 SUV 자동차, 노트북, 아이패드 이걸 주로 사용하고 음료는 커피를 안 마시고 차를 마시대요. 인디 세대, X세대의 전신입니다. 지금 한참 퇴임하는 정년 퇴임하는 그런 사람들이 1950년대 세대예요. 50년, 55년, 50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정년 퇴임은 1950년부터 60년 이 베이비붐 세대 한참 전쟁 이후에 막 한참 애를 많이 낳자 해가지고 제일 많이 낳는 그런 세대. 이 사람들이 지금 정년이에요. 제일 많은 사람이 지금 회사에서 그만두고 나오고.
대부분 세대. 1965년부터 76년까지는 X세대. 자유분방, 전후 세대로 기성관습을 탈피하고 비틀즈나 히피 문화를 추구합니다. 일본의 태양족이 한참 막 득세했던 게 1965년부터 76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77년부터 97년까지 신세대, N세대가 나왔습니다. N세대는 네트 세대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 인터넷 세대입니다. 디지털 기술 성장기 세대. Y세대 이제 정보 기술이 접목된 세대. 컴퓨터, 셀폰, 페이스북, 아이패드 90% 그런 세대. 그 다음 Z세대. 디지털 세대로서 딩크족, 유피족, 엘머족. 이쪽에 사회 책임보다는 자신의 안락과 쾌락을 엔조이하는 그런 세대. 그래서 보면은 Z세대들이 많아요. 텔레비전을 보면은 우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나오죠. Z세대. C세대는 사이버 칩과 크레딧 카드, 케이블을 즐기는 세대. 그 다음 G세대. 그린 글로벌 환경운동, 반핵 평화포럼 세대. 이런 세대가 이렇게 노마디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런 세대들이 일부 있었다는 것. 특히 이들이 거의가 디지털 세대라는 거. 한국판 적기조례에 대해서 자주 얘기했죠. 지난번. 이게 자주 얘기한 이유가 뒤에가 우리나라 디지털의 역사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이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영국의 그 마차 산업이 한참 발달, 그렇게 하는데 그 보호 명분으로 해가지고 만든 법규가 그 적기조례라는 겁니다. 적기조례.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최고 속도를 시속 3.2km를 유지하고 마차를 끄는 말이 자동차에 놀라 자빠지지 않도록 앞에 적기를 흔드는 사람을 꼭 앞에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는 사람은 적기를 가진 사람, 운전사 이런 사람 두 사람이 필요한 거죠. 최소. 이렇게 해가지고 적기조례를 만들으니까 영국이란 나라는 그 최고의 과학국가 영국이 결국은 마차 산업을 마차 산업을 그냥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했던 이런 엉터리 법규가 결국은 그 과학국가 영국을 완전히 좀 망하게 한 그런 과정 아닌가.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미국한테 뺏겨버리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걸 자주 하려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전자공학과 나온 김창곤이라는 그 정통부 차관했던 김창곤이라는 사람. 이분이 꼭 이걸 우리 한국판 적기조례. 이분 참 재밌는 분인데 최신부 9급 공무원으로 우체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술고등고시 합격해가지고 그다음 쭉쭉 올라가서 정통부 차관까지 했던. 지금은 콘텐츠 무슨 진흥 무슨 거기에 지금 있는데 우리 총동문회 지금 부회장이에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한양인상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얘기한 얘기는 뒤에 가서 얘기 쭉 할게요. 우리나라 디지털 역사는 참 재밌는 역사예요. 어쨌든 2000년부터 4년 동안에 미국의 ATSC 방식이냐, 유럽의 DVB-T 방식이냐, 일본의 ISDB 방식이냐 가지고 4년 동안 계속 줄다리를 끌어요. 그래서 2004년에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KBS, 그리고 전국 언론노동조합 이 4인 대표가 합의해가지고 ATSC 미국식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2004년에 이제 미국식으로 됐는데, 그래놓고 결국은 지난 작년에 2012년에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2012년 작년에서 이제 온 거예요. 얼마나 늦게 온 겁니까?
ATC, SC하고 유럽 DVP 방식이라는 게 어떠냐면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이 있었어요. ATSC는 잡음이 없고 그리고 고화질이고 구조가 간단하고 대역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동 수신이 굉장히 어려워. 이동 수신. ATSC 지금 우리 디지털 지상파의 디지털 방식. 그런데 유럽 DVB-T 방식은 다중 경로로 환경이 가능합니다. 건물이나 산에 건물, 산 또는 이동할 때 이럴 때 잘 볼 수 있는 과정. 이런 저거에 비해서 화질이 굉장히 나쁜 그런 과정입니다. 화질이 안 좋다. 그 다음에 이성 디지털 방식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할 것인가 디지털 방식으로 할 것인가로 가서 계속 저거 했는데 1995년에 8월에 무궁화위성을 발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해야 되죠. 그런데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해가지고 딴 나라는 다 디지털로 방송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 계속 다투다가 2002년에야 디지털 방식으로 방송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 이런 데가 서로 싸워가지고 정책이 뒤지고 창의성이 말살되고 이렇게 돼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결국은 업체 간, 부처 간의 대립으로 해가지고 신서비스가 지원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제일 좋은 거거든요. 유럽이라는 나라는 이성방송이 주류를 이룬다고 했죠. 유럽 인구가 5억인데 총 생산은 16억 조 원이야. 이 조불이야. 16억 조. 16억 조. 미국이 14억 조인가? 달러로 그렇게 돼. 여기에 LED 조명기니 이성방송 수신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완전히 거의 80% 정도 갖고 있어. 우리가 다 장악하고 있죠. 그 전에도 계속 했는데 이게 다 팔 수 있잖아요. 특히 CCTV 회로 같은 거, 폐쇄 회로, 카메라, LED 조명기, 뭐 또 텔레비전도 그런 대로 삼성이 이제 뭐 삼성과 LG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과정이 되지만은 그런 디지털 장비들을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과정을 이런 게 늦어지니까 우리 거가 늦어지니까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놓쳐버린 과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에 대해서 대강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 디지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대. 얼리 어답터다. 신제품 사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빨라요. 휴대전화를 할 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외국인들은 4년에 한 번씩 아무리 새로운 제품이 나타나도 4년에 한 번 가는 쪽인데 우리는 1.44년이니까 16개월 만에 갈아본다. 우리가 평균으로 그렇게. 그래서 애니콜이나 이런 것들이 잘 팔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구매를 빨리 결정하는 거 이건 대단한 날입니다. 그래서 얼리 어답터래. 기술 수용도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2위. 그래서 신제품을 제일 먼저 사용하려고 그런 거죠. 두 번째, 세계 최고의 사이버 국가는 초고속 인터넷망이 있죠. 인터넷 뱅킹 세계에서 50% 이렇게 넘는 나라 없습니다. 온라인 주식 거래 48%. 교통카드 있는 나라 거의 없어요. 교통카드로 그렇게 쉽게 교통이 탁. 휴대전화 소액 결제. 딴 나라 그렇게 못해. 우리 소액 결제 다 하잖아. 무슨 영화나 보고 이런 것들.
사이버 대학이 지금 우리나라에 40개가 넘는 사이버 대학. 얼마나 좋은.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유헬스 케어라고 해가지고 의료지고 또 완전히 인터넷 통해 가지고 다 한다고. 그리고 그 범죄에서 우리가 제일 잘 된 건 뭐 CCTV가 잘 돼 있어 가지고 범죄 예방 해결 이런 것도 요새 꼼짝 말아요. 무슨 사건 나면 바로 CCTV에 이틀이면 그냥 바로 잡혀버려. 그런 과정.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미래학자 짐 데이터 박사가 지구상 최초의 드림 소사이어티를 이룬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얘기로. 그래서 격찬하고 그래서 창조 비즈니스 창조 경제 때문에 짐 데이터 박사 맨날 우리나라 자주 오대 막 와서 강연하는데 맨날 극찬하는 거죠. 유비쿼터스 최초로 이뤘고 뭐고 뭐 드림 소사이어티 최초로 이룬 나라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상으로서 오늘 디지털 미디어로니까 이런 걸 다 마치겠습니다.